네, 5월 9일 대선 판도가 본선 초반부터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의혹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도 역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최영도 전 국회 대변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1위를 지켜온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지지율 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께서는 요즘 추이 어떻게 보세요? 네, 한마디로 이제 저 민심의 요동이라고 할까요? 이게 예. 참 정말 특별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아주 짧은 시기에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예. 이런 시기에 보니까 국민들도 연애 때와 달리 굉장히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안보 상황이라는 것이 6.25 이후에 최고의 안보 위기라고 할 만큼 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민심의 요동을 치는데 이게 지금 최근 조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한 21에서 22%, 그리고 충청도에서 30%, 영호남에서도 20% 안팎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최근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과연 누가 이 안보 위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누가 지금 정말 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누가 이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비상하고요. 이게 이런 상황이 아마 4월 30일 그리고 이후까지도 계속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치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2002년의 경우에는 20여일을 앞두고 선거를 20여일을 앞두고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3등하던 노무현 후보가 이제 급기자 마지막에 예. 그 당시에 대세였던 이해창 후보를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특히나 비상한 시기이고 비상한 국내외적 상황 때문이라도 굉장히 여론상의 이런 요동이 예. 앞으로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구도의 변화, 민심의 변화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정현정 교수께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상당히 강한 한 축으로 지금 이제 부상을 하면서 예. 기존에는 사실 1강 다 약구죠. 그리고 조기 대선이고 또 결과도 예측 불가능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실제로는 양강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예.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문재인 후보가 아주 오랫동안 대세를 유지해 왔지만 예. 사실은 대세가 끝까지 대세면 재미가 없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하나의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와 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의 차이가 좀 커서 예. 앞으로 또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좀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30%대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지지 기반이고 예.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보수 특히나 이제 안희정 후보라든지 기존의 반기문 또 기타 보수 후보들에게 가 있던 지지층들이 사실 일부 옮겨왔지만 네. 이 유권자들은 계속 움직이는 유권자인 것 같아요. 예. 기존의 경향성들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과연 종국적으로 안착할 거냐? 예.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게 안착이 돼야 사실은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고 구도도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막판에 완전히 그냥 고정된 거냐. 예. 또 변화 가능성이 없냐. 그런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과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건가가 과제인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양강으로 견주어서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민희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고 있죠. 그거는
다들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그 약진의 이유를 찾는 데는 이제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안희정 후보가 탈락하면서 안희정 후보에게 머물렀던 보수층 일부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갔고 예. 그 컨벤션 효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거기다 더해서 그동안의 안철수 후보를 지켜보면 2012년과는 달리 정치인으로서 단단해지고 있고 그 단단해짐이 저도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개인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에 와서 선거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기에 질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개인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안정적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다 동의하고요. 대개 이제 대선 구도가 적어도 뭐 대선 전 일주일이면 잡히고 뭐 이런 그 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2002년 아까 예를 드셨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정말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단일화한 이후에는 한 번도 이해창 후보한테 밀린 적이 없습니다. 단일 후보가. 근데 지금은 후보 단일화를 해도 그런 식의 감동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구도다. 이렇게 봐서 막판까지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출렁일 거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부유하는 보수표, 지금 상처받은 보수표가 어떻게 결집할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자기 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되게 그 평등 의식이 있고요. 한쪽 쏠림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49대 51로 늘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보수표도 이후 구도, 대선 이후를 이게 유승민, 홍준표 후보도 대선 이후를 고민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보수적 유권자들께서도 대선 이후를 고민해서 일정 부분은 집토끼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향후에 최근에 들어서요. 지금 말씀해주신 최민희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유권자들은 전략 투표 안 할 거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일련의 선거들을 보면 당선 불가능했던 보수 후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결집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준표 후보나 뭐 또 유승민 후보, 보수 진영 후보들이 사실은 한 자릿수 내지는 또 두 자리 약간 넘는 그런 어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당선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은 보수 후보에게 본선에 가서 표를 줄 것인가? 이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고민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전략적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후보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재밌는 구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제3당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양당 구도에서 또 이번에서 또 이런 보수 전혀 전략 투표를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또 만들어 놓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는 결과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전략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안과 선택지가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가 과거에 알던 보수 후보와는 유권자와는 다른 투표 행태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양당 기득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세워서 성공하신 겁니다. 3당 체제를. 그러니까 되게 기존의 문법으로 보면 정치 문법으로 보면 다 실패한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이게 평가받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지점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서 있는 지점이 호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넘어가서 40석이 되었는데 수도권이나 그 호남 이외의 지역은 사실 3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는 다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과
전통적으로 보수적 지지층이 지지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리고 국민의당에게는 이게 위기 요인이 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텐데 예.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고민하다가 보수의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는 표도 역시 전략적인 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내세포가 확장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이제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실제로 아까 40석 말씀하셨는데 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지금 다자구도에서 30% 정도 나오고요. 양자에서 많이 나오면 40% 초반대를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40~50%를 육박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과 또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얻는 지지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석에 비례해서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 그건 유권자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의석에 대해서 그닥 중요한 어떤 후보의 평가 기준을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호남에 아까 이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호남은 딱 하나예요. 박근혜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박근혜 정권과는 아니다라는 예. 것이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호남에 보수 유권자가 없느냐. 사드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제 말하자면 광주나 예. 전남 지역에 해보면 사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본적으로 광주나 호남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남의 유권자들이 보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박근혜 정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거라고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논점이 약간 제가 안철수 달라졌어요. 후보, 아직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 예. 이런 데하고 연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지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안보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호남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건 박근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라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구도 자체가 그냥 호남에 예를 들면 반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구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저거는 예. 이제 저하고 같은 쟁점이 약간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기반이 그러니까 거꾸로를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 예, 호남이 보수당과의 공학적인 구도를 받아들일까 말 건가, 이거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꾸로의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 지지층에서 그 호남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지역 구도가 깨진 선거는 맞아요. 그러나 지역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보수 쪽에 굳건하게 남아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논점이 좀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당에 네. 의한 집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혼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났고 촛불이 있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되었을 때 가장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서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지지층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질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 대상이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거꾸로였다. 제가 지적한 건. 아까 그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변수는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 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보수 유권자, 특히나 TK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보수에 대한 외연 확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시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선택지로 존재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투표를 하면 자기의 어떤 소속 정당, 보수 정당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예. 그쪽으로 표가 갈 수 있는 이런 구도가 예.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가 거고요. 반론을 예. 한 번만. 그러니까 제가 말을 되게 돌려서 네, 하다 마지막 보니까 반론으로 그런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특정 몇몇 정치인에 대한 그 보수 유권자의 거부감은 사실은 문재인 있을 후보에 수 대한 있죠. 거부감하고 거의 맞먹거나 사실은 들어가 보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도 위험 요인이 있고요. 예. 안철수 후보에게도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그 관리를 잘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네, 같아요. 어찌됐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보수층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변인님은 이 보수층의 표심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네, 느끼십니까? 저는 참 이번에 그 선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저 유권자들이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전략적인 투표도 보여지고 있고 지난번에 사실 불가능해 보이던 국민의당을 지난번 총선에서 단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남도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남도 지금 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영남도 지금 분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그 보수 진보의 구도로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국민들이 지난번에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국민의당을 사실 호남 일당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과거 같아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도인데 지금 뭔가 하면은 국민들은 지금 있는 정당 구도가 아니라 예. 새로운 정당 구도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 단순히 이제 이 적폐청산이라든가 무슨 이런 구도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다른 이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미래라든가 또는 안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하는 이런 데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과반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각 정당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협치해야 되고 예. 또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 국정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양상까지 미리 내다보는 국민들의 어떤 그 현명한 선택이 지금 계속 이 선택지를 찾아가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 예. 새로운 뭔가 그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토론을 하다 되게 좋은 게요. 예. 그동안엔 토론에 나가보면 문재인 후보가 1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1위에 대한 검증만 집중돼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관심이 조금 집중되면서 토론이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관심은 구도가 어떻게 출렁일 것이냐와 뭐 어제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이제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첫째로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아무래도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정현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여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사실은 그 보수가 전략적 투표,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개인의 어떤 투표 행태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기는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예. 상대 후보가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예. 자신에게 와 있는 지지층이 사실은 중도, 보수, 아까 뭐 여러 개가 섞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과거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유권자들까지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실제로 그냥 끌고 갈 거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체로 메시지 정치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보수를 향해서 기존에 던지지 않았던 메시지를 던지면서 예. 일단 이 상황을 끌고 가고 또 하나 중요한 구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 프레임이 지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더 나은 정권 교체.
누구로의 정권 교체가 더 좋은 것이냐. 이른바 이 보수들도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대한 고민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메시지 정치와 그 프레임, 이른바 이 상징성에 의존한 프레임은 사실은 시간도 얼마 없긴 하지만 예.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구도 변경을 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더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단연한 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는 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른정당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이른바 그 친박이라고 하는 예. 양박을 포함해서 친박들이 실제로 분화되거나 서로 갈라서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탈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개혁도 안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쪽과 손잡을 수는 없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지만. 예. 그러나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고 사실은 뭐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그거 가지고 싸움하다가 사실은 거의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개혁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예. 저는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우리 그 전 민주당 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사실은 그냥 모이는 건 의미가 없고 예. 더 나은 정권 교체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예.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신다. 연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짧게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의 일종의 그 실정 프레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자유롭습니까?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호남이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중도의 표심도 일부 있는데 중도가 사실은 그 바른정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사실은 원죄 의식은 갖고 있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사실은 한 무리였으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그냥 박근혜 정권에 멸사봉공했느냐. 예. 우리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법 관련해서 얼마나 지난한 대통령 그 절대 권력과 사실은 맞서지 않았어요. 이른바 그 여당 내 야당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 서슬퍼런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도 우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려운 투쟁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죄는 있지만 사실은 바뀌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정 점수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예. 사실은 중도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른정당을 완전히 친박이다. 내지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한 마지막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나름대로 민주화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보수, 안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예. 네. 사실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연대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박영식 앵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도와 함께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의혹인데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네. 앞서서 또 추가로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한 일단 말씀 구도에 부탁드릴게요. 대해서는 이제 한쪽 측면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선이 32일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도를 단순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구도 변경 없이 지지자를 어떻게 표를 많이 얻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 네거티브와 의혹과 검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거티브나 의혹이 도덕성 검증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세인 듯 인정받지 않는 듯 하면서 1위였기 때문에 예. 정말 네거티브가 집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증도 집중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때로 이거 흔들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검증뿐만 아니고 모든 후보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 사회에서요, 우리 정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가 참 애매하거든요. 예. 근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사실 정책 논쟁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없었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이 안 네, 보인다. 이런 안철수 목소리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끝장 토론하자고 하는 것도 무슨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예. 조금 그 진위를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뭐 아들 의혹이니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필요한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으니 실제로 양강의 후보들이 모여서 국민 앞에서 정말 그들의 진솔한 생각이 뭔지 어떻게 또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열린 공간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게 예. 저는 정말 유권자 한 사람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당들은 사실은 이 네거티브를 통해서 너무 이 짭짤한 그런 맛을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제동을 거는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정책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 정책 잠시만요. 검증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검증을 하자고 늘 주장을 했고 예. 제가 시민사회에서 이제 정책 관련 활동을 할 때에도 네. 정책 검증 중심으로 가자고 해요. 그런데 정책 검증을 언론이 사실은 잘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그 대선 구도, 미래를 향한 경쟁을 유도하려면 전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드리고 그다음에 끝장 토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끝장 토론 오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전 토론은 무제한하되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공식 토론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방송사가 또 토론회를 다 이제 여세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사전에 조율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검증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정책 토론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두 대변인께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간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다음에 좀 시간이, 긴 예. 시간을 드리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현정 배재대 교수, 그리고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